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CNBC가 보도했던 미국 재무부의 자료를 하나 인용해 드렸었는데요. 이를 두고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지난 1월 4일이었죠.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5,424조 원을 막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자 4%만 따져도 우리 돈으로 1,800조나 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까 미국은 이자 비용으로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배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34조 달러의 절대적 수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였는데요. 33조 달러를 넘어선 날이 지난해 6월 15일이었고 그날 이후로 다시 34조 달러를 넘어서는 데까지 겨우 91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부채가 1조 달러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8개월이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1조 달러 증가하는데 고작 석 달이 걸렸으니까 이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진 거죠. 일반적으로 부채가 커지고 있다면 좀 불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채가 급증했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미 증시도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죠. 첫 번째, 고물가 시대에,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채권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유리할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1억 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수준의 부채일까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가 급등기에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 부자 쪽의 행동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물가 급등기에는 능력껏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돈의 실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2년 뒤에는요. 121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의 가치와 2년 후에 121만 원의 가치는 이게 동등한 겁니다. 노트북은 같은데 돈의 가치가 변동한 것이죠. 자,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121만 원의 부채를 진 사람은 2년 후에는요. 21만 원은 떼어먹고 달랑 100만 원의 가치만 갚아도 되는 겁니다.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점에서 121만 원의 현금 가치는 2년 후에는 고작 100만 원만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능력껏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는 부채의 미래 가치가 쪼그라들지만 실물 자산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1억 원의 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큰 부채가 되겠습니다만 용진이 형에게는 껌값이 되겠죠. 부채 크기는 자산의 크기 대비로 봐야지 단지 절대적 크기로만은 비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미국의 곧장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 분명한 팩트예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의 미래 가치는 빠르게 축소되니까요.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생으로 뜯기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꽁돈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하죠. 능력껏이라는 능력껏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GDP의 증가 속도를 부채의 증가 속도가 꾸준히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부채의 증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GDP 증가 속도보다만 느리다면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GDP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부자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고인플레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부채의 미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는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부채를 키우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투자는 미래 미국의 GDP를 늘리게 되고 미국의 GDP 대비 부채는 더욱 작아지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물가 급등 시기에 가장 큰 부작용이 있다면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인데요. 이걸 방치한다면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시켰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노련함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설명이면 미국의 부채 증가가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울러서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장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대기업들은 고정금리 차입 비중이 높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실제로 애플이 40년 만기 채권을 마구 발행하는 모습을 보고 향후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기업들은 듀레이션을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2030년이 와야만 만기가 돌아오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난 수년간 금리가 높아졌어도 이자 비용이 그다지 커지지 않았어요. 고금리의 영향을 다른 나라들에게 비해서 조금 덜 받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미국은 과거 전기의 발견에 비견할 수 있는 AI 산업의 핵심에 있습니다. 향후 AI로 인한 생산성 개선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생산성 향상은 수치로 이미 입증되기 시작했는데요. 재정 지출 증가세가 2023년 4분기 이후 주춤해졌지만 미국의 노동시간당 GDP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AI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이게 실제 경제에 점차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라면 아직 AI의 혁명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비포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일종의 급전 대부업체입니다. 놀라운 것은 수수료가 고작 2달에 5%였다는 점이에요. 연간으로 따져도 고작 30%에 불과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자율이라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부족한 상황을 늘 만드는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떼일 가능성 역시 높아지죠. 이렇게 떼어 먹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간 30%에 불과한 수수료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AI 덕입니다. 비포페이의 AI는 이른바 전통적인 신용등급이 아니라 은행 거래 기록과 다양한 관심 모수와 관련된 기타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해서 신용 점수를 부여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종 청구서를 상습적으로 연체한다면 이 사람의 신용 점수는 낮아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친구도 별로 없는 편이고 또 있는 친구들로부터도 불신을 받는 편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회적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거나 가족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가졌다면 적어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높은 신용점수가 부여될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AI가 부여한 신용점수가 허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대출은 거절됩니다. AI는 그동안 수일이 걸렸던 대출 심사를 단 몇 분 내로 끝낼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면 물론이고 돈을 떼일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여주게 되죠. 이런 일들은 도처에 알게 모르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개발자들의 대거 실업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자연어로 코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코딩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나 카메라 감독, 조명팀, 배우들이 대거 실업 사태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아직 접하진 못했지만 이 소라의 기술적 버전이 높아질수록 영화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은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생산성은 높아지게 되고 GDP 상승에 속도를 붙여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신규 주택 건설도 당분간 미국의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죠. 그 바람에 미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 새롭게 모기지를 묶으려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 가운데서 주택 투자 기여도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금리는 페드의 기준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올해 주택 투자는 GDP에서 플러스로 기여될 공산이 큽니다. 미국의 자가주택은 대체로 단독주택이 많은 편이고 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자가주택 공실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40년 내, 무려 40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고전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이 주택시장만큼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왜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가 됐을까요?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대다수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금리가 만큼 올랐어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2, 3%대의 낮은 모기지 금리로 원리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사를 간다면요. 그 순간 높은 금리로 다시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집을 내놓겠습니까? 심지어 직장 근무처가 바뀌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주택 판매하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 주택 공급 시장에서 기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85%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당최 주택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오로지 신규 주택 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요, 높아진 모기지 금리에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이래저래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거용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있을 겁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흐름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5%가 넘는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웬디 에델버그와 타라 왓슨이 미 의회 예산국의 인구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서 이민자들의 급증한 것이 미국 고용시장의 강세를 설명해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BO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기타 비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기타 비이민자는 합법적인 영구 거주자와 임시 비자 거주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은 모두 영구 거주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델버그와 왓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경제는 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월 16만에서 23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흡수했고 지금은 월 16만에서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흡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신규 고용도 27만 5천 명으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러한 일자리의 증가세는 올해 미국의 GDP를 0.1%포인트 증가시키고 소비 지출을 730억 달러 늘리고 인플레이션 조정된 개인 소득을 760억 달러 늘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들이 빼먹고 있는 게 있어요. 의회 예산국은 작년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가 330만 명 순증했다고 추정했는데요. 아무리 남쪽 국경이 열려서 이렇게나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다고 해도 미국 내에 일자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 수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330만 명의 실업자만 양성시킬 뿐이죠. 지금 미국은 일자리가 풍부해요. 인프라 투자법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까지 총 가동되고 있죠.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요. 보조금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남쪽 국경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급여를 받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미 경제가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전년 대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4%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 오히려 바람직한 선택이에요. 혹시 미국이 망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미국은 언제나 부자의 행동을 늘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처럼 부자의 행동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이를테면 채권을 매수한다든가 은행 예금, 이거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121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고물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가 따라온다고는 하나 금리가 실질 물가를 비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빌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변동성이 큰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위험 자산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경우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망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레버리지는 반드시 능력껏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이 제철 과일입니다.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이라면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무슨 특별 공급 같은 좋은 조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인플레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작 2%대의 금리가 천지빛깔입니다. 이건 그냥 국가가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살포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살포한다고 해도 그 돈을 받고 받지 않고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말이죠. 지금 당장 연구하세요.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 안에서 또한 자신의 수입 능력 안에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립니다. 하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